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역시 40대 초반의 채널 구독자 중 하나입니다. 저는 채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사연을 들었던 찐팬 중에 찐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채널을 좋아했던 이유 중 하나가 뭐였냐면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연들을 보면서 나쁜 사람들은 언제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벌을 받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인생이 힘들 때 많은 위안을 얻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연을 제보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 그런 식으로 위안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제가 오늘 저의 사연을 들려드리기에 앞서 제가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부터 이야기하는 게 제 사연을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 제 이야기를 막 하는 성격이 못 돼요. 소심하고 조용하고 주변에 친구도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남 이야기만 듣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중간까지 듣지도 못하고 혀를 쯧쯧 차고 저를 위로해요. 저는 나름대로 저의 시간을 꿋꿋하게 잘 이겨내온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제 이야기만 꺼내면 사람들이 혀를 찰 정도로 기구한 삶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아직도 저희 엄마가 저를 버린 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하늘에서는 쌀아 같은 눈이 사복사복 내리고 있었고, 처음으로 엄마가 저한테 벙어리 장갑을 사줬었거든요. 손등에 눈사람이 달려있는 장갑이었어요. 저는 엄마한테 뭔가를 받아본 것도 처음이고, 장갑이 너무 마음에 들고 예뻐서 장갑 낀 손으로 엄마 손을 꼭 잡고 앞뒤로 흔들면서 그렇게 신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엄마 손을 잡고 신나게 가서 도착한 곳은 고아원 앞이었어요. 뭐 그게 고아원이었다는 사실도 제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알게 됐던 거지만요. 고아원 앞에서 엄마는 제 어깨를 붙잡고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저한테 그랬어요. 여기서 선생님들 말 잘 듣고 앞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너를 키울 자신이 없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어디 멀리 가? 그렇게 고아원에서 누군가 나와 제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고, 제가 아무리 울부짖으면서 엄마를 불러도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엄마는 멀리 가버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저를 버리는 것인 줄도 몰랐어요. 어디 제가 모르는 먼 친척집에다가 저를 잠시 맡기고 엄마는 잠깐 일을 하러 가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저를 어디 길바닥이나 논두렁에다가 버리고 간 게 아니라 고아원에 버리고 간 게 그게 참 고마운 일이구나 싶어요. 그때 엄마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 나이대에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겠냐 싶고요. 어쨌든 고아원에서 생활을 하게 된 이후에 뭐 그전에도 물론 생활이 편안했던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남 눈치를 되게 많이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고아원에서는 조금만 더 예쁨 받을 행동을 하면 다른 친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저를 괴롭혔고, 그렇다고 모난 행동을 하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입양을 가겠냐고 고아원 선생님들이 저를 붙잡고 혼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배운 게 뭐였냐면요. 있는 듯 없는 듯 있었던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튀지 않게 있을 수 있을까? 그렇다고 미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림자처럼 지낼 수 있을까? 그걸 머릿속으로 엄청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용히 지내와서 그런지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될 때까지 입양 가정을 구하지 못하고, 고아원에서 입양 가정을 구하지 못한다는 건 곧 골칫덩이 취급을 받는다는 이야기인 걸 그제야 알았어요. 다 큰 아이들은 잘 데려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아휴, 널 진짜 어쩌면 좋아. 쥐꼬리만한 보조금 받으면서 데리고 있게 해도 이제 너무 많이 커버려서 진짜 골치가 따로 없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 때였나요? 고아원에서는 매해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연말 행사를 하거든요. 고아원에 기부를 하고 근처 시의원이나 행정가들이 불러서 너희가 준 돈으로 이렇게 애들을 잘 돌보고 있다 하는 그런 걸 보여주기식 행사 있잖아요. 그 해도 고아원에서는 그런 겨울 행사가 열렸는데 거기에 찾아온 부부가 저를 입양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고아원 선생님들 입에서 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로 알아차리고 티를 내지 않았지만 저도 엄청 들떴었죠. 그때는 가족이 생기는 것 자체가 좋은 느낌보다는 나도 남들과 똑같이 입양 가정을 구할 수 있다. 남들과 똑같은 코스를 밟아갈 수 있다. 어린 나이에 그걸 인생의 목표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엄마가 저를 버렸던 겨울에 또 인생에서 두 번째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만난 부모님은 장사를 하시는 아버지와 가정주부 어머니셨어요. 집이 유복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아원이 아닌 제 집이 생기고 제가 혼자 쓸 수 있는 방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 행복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요. 두 번째 부모님은 서로 사이가 엄청 안 좋았어요. 집과 밖에선 눈치껏 주워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오랜 기간 동안 저희 양아버지와 양어머니 사이에 아이가 찾아오지 않아서 양어머니는 시댁과 양아버지에게 많은 구박을 받으면서 살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렇게 아이가 생기지 않은 상황을 핑계 삼아서 아버지는 어머니가 보란듯이 외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상황을 되돌려보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선택한 방법이 바로 저였던 거죠. 자식을 입양하게 되면 틀어졌던 부부 사이를 조금은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했었나 봐요. 그런데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입양을 통해 들어오게 된 다 큰 애는 정말 덜컥 생긴 자식만큼이나 가족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으니까요. 저는 이 집 자식이면서도 영원히 자식이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지내왔어요.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식사하세요. 무슨 다 큰 애를 키우겠다고 데려와서는 지가 못 나오니까 이제 날 집구석에 들어앉히려고 정말 네가 별수를 다 쓰는구나. 아버지는 무슨 밥맛 떨어지게 진짜. 여보, 애 다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예요. 제발 식탁에서 말 좀 가려서 해요. 왜 어디 내가 못할 말이라도 있어? 네 배돼지가 문제인 걸 왜 우리 집이랑 내 탓을 하면서 이런 애까지 데리고 오냐고. 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르냐? 왜 이렇게 일을 더 크게 만들기만 할 줄 아는 건데? 그냥 순순히 이혼을 해주면 좀 좋냐고. 애도 낳을 수 없고 너처럼 그렇게 침침하지도 않은 여자랑 내가 나가서 살겠다는데 애 하나 제대로 낳지 못하는 게 이제 와서 마누라인세를 하겠다고 이렇게 사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냔 말이야. 아버지는 그렇게 어머니께 폭언을 퍼붓고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더니 담배를 챙겨 집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소리를 하면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서 정말 밤새 서럽게 펑펑 울었어요. 차마 들어가서 달래드릴 생각도 못했었죠. 어린 나이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저렇게 서럽게 우는 이유는 나 때문이다 라는 걸요. 어른인 어머니는 스스로를 달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런 상황을 겪고 나면 심란하기만 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는 나는 대체 누가 달래줄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그 집에서도 고아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있는 듯 없는 듯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집에서는 수석처럼 조용히 지내기 시작했어요. 뭐가 됐든 고아원보다 나았으니까 거기서 잘 버텨보려고 최대한 노력했죠. 그런데 그런 저의 노력도 얼마 못 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입양된 지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였나요? 제가 막 중학교에 입학했을 당시니까요. 당시에 양아버지는 기어이 바람핀 여자와 살림을 차리겠다며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시에 아무런 힘도 돈도 없었던 어머니는 새파랗게 젊은 여자를 데리고 온 남편에게 큰 소리도 한번 내지 못하고 그대로 내 손을 잡고 집으로 쫓겨나게 되었죠. 그날 저녁에 저희 어머니는 한 손에는 소주병이 가득 담긴 비닐봉투를, 한 손에는 제 손을 붙잡고 말도 안 되는 여간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은 따뜻했는데 저는 어찌할 줄을 모르고 구석에 앉아 눈만 대굴대굴 굴리면서 어머니 눈치를 보고 있었죠. 어머니는 술을 마시면서 나에게 원망과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시더라고요. 네가 더 잘했어도 난 정말 남편 마음 돌릴 자신이 있었단 말이다. 다 너 때문이다. 내가 왜 널 데리고 왔는데, 어? 네가 한번 대답해봐. 내가 널 왜 데려왔을 것 같냐? 아버지 하면서 살갑게 굴고 니네 아버지 집에다가 묵고 노는 게 그렇게 어렵든? 이 쓸모없는 자식, 보나마나 뻔하다. 네가 이런 애니까 너네 부모도 너를 버렸겠지. 그렇게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잠든 양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는데 정말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냥 그 옆에 가만히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과연 내 쓸모는 뭘까 하고요. 정말 우리 부모님은 내가 쓸모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계속 버림받고 돌아다니고 있는 걸까 하고요. 다음날 아침 해가 밝자마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제 손을 마구잡이로 이끌고 양어머니는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파양이었어요. 입양당한 집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에 준하는 정말 큰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제가 고아원에 있는 동안 파양당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주인공이 되었더라고요. 아직도 양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돌아온 저를 바라보던 원장님의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무슨 벌레를 보는 것처럼 경멸스러운 표정이었거든요. 네가 대체 그 집에서 어떻게 있길래 파양을 당해? 지금 너 때문에 받았던 돈도 다시 뱉어야 할 판이다. 아휴, 진짜 쓸모없는 것. 진작부터 알아보곤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애일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런 폭언에도 이미 입양됐던 집에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터라 내성이 생겼는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고아원에서는 말로만 저를 호되게 혼낸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날부터 시작해 저는 폭언보다 더 가혹하고 따가운 매질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잠든 저녁이 되면 저는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샌드백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어휴, 이 쓸모없는 것. 넌 진짜 사람 쳐다보는 게 기분이 나빠. 알아? 어? 아, 선생님, 얘 좀 안 보이게 어디다 갖다 치워. 나 진짜 얘 얼굴 볼 때마다 혈압이 올라와서 살 수가 없다니까. 저 끼케야 중학생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받는 아주 작은 용돈을 제외하고는 가지고 있는 돈도 한 푼도 없었고 이 폭력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 나이에 이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을 감히 했었겠어요. 그냥 제발 오늘은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심기가 많이는 불편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걸 맨날 빌었죠. 조금이라도 덜 맞았으면 했으니까요. 그렇게 고아원에서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런 제가 학교 생활을 제대로 했을 리가 있나요? 거기다가 오히려 그 나이 또래 애들은 자기랑 다른 애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재주가 있어요. 제가 그 아이들의 레이더에 딱 하고 걸렸던 거죠.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딱 봐도 가난하고 힘없어 보이는 애들만 노려요. 내가 이렇게 밟아도 꿈틀 못할 것 같은 애들만요. 그런 애들이 봤을 때 저만한 타겟이 없었겠죠. 야, 애 고아원에서 학교 다니는 거 본 사람 있어? 야, 우리 엄마가 가르쳐줬는데. 얘 입양 갔었는데 거기서 또 버린 거래. 야, 너 그 집에서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거기서 또 버린 거야? 넌 뭐 버림당하는 게 네 운명인가 보다. 속으로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버림당하는 운명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 발길질을 견뎌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와중에도
정말 다 내 잘못인 걸까? 이게 정말 내 운명인 걸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날들이 모여서 제 일상이 되고 나니까 나중에는 당연히 이 모든 게 내 잘못이다 하는 생각으로 굳어지게 되었어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답답하겠죠. 무슨 어린애가 그런 생각을 하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사람이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안 나요. 오로지 남는 건 눈치밖에 없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싫어할까 온종일 궁리하고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가만히 있는 것. 오히려 내가 입 꽉 깨물고 대들면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2대 맞고 2대 맞을 거 3대 맞는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냥 나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는 거구나. 그 사실을 너무 어린 나이에 깨달아 버렸어요. 그런 제가 그래도 처음 제 스스로 생각해 무언가 결정을 했던 건 제가 중학교 2학년쯤 됐었을 때였네요. 저희 고아원에는 원장님의 남편이 종종 왔었어요. 원장님 역시 이혼한 사람이고 그분이 새롭게 만나는 남자란 건 나중에 알았고요.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고아원 안에서 제일 나이가 많았던 저에게 이 상아리만큼 관심이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너 이름이 뭐야? 얼굴이 되게 예쁘게 생겼구나. 여기 오래 있었니? 그렇게 괜히 말을 붙이면서 제 얼굴을 쓰다듬고 끌어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원장님이 그 모습을 보기라도 하면 저는 이유도 모르고 애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죽도록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게 또 있었죠. 아, 나는 예쁨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예쁨을 받으면 이렇게 끌려와서 매를 맞는구나.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날 저녁도 막 잠에 들려고 하는데 누군가 방으로 발소리를 죽여 살금살금 들어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뜨겁고 축축한 손이 제 입을 확 틀어막고 제 어깨를 잡아 침대에서 저를 일으키는 게 느껴졌어요. 어두워서 눈앞이 제대로 보이진 않았지만 몇 번 눈을 깜빡여서 다시 누군지 자세히 살펴보니 그건 원장님 남편이었어요. 소리 지르지 마. 아저씨야. 아저씨가 우리 은주가 너무 예뻐서 은주 옆에서 좀 자고 싶은데 안 될까? 아무리 배운 게 없는 저였지만 사람이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아, 이거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이거 정말 위험한 상황이구나 하는 거요. 더군다나 중학생이 상대하기엔 상대방인 성인 남성은 힘으로 덤벼볼 수조차 없는 상태였으니까 그때 공포는 말로 닿을 수 없었죠. 제 손목을 정말 피도 안 통하게 꽉 잡고 한 손으로는 입을 막고 침대에 마구잡이로 올라오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발로 원장님 남편의 허벅지를 뻥 차고 그 남자가 고꾸라지자마자 손으로 막 밀치고 그냥 미친 듯이 막 뛰어왔어요. 고아원 밖으로 제 발로 나와본 게 그날이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네요. 누가 쫓아올까봐 뒤를 계속 돌아보면서 양말만 신은 발이 뜨뜻해지는 게 피가 막 새오는 것 같기도 하는데 상관하지 않고 시내로 통하는 논두렁길을 막 미친 듯이 달렸어요. 아니, 너 집 나온 거니? 발은 또 왜 이 모양이야? 일단 경찰서로 가자. 제가 그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던 건 갑자기 창문을 열고 말을 걸어온 경찰 덕분이었어요. 그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차가 논두렁에서 시커먼 게 막 뛰어가길래 고라니인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 웬 어린 여자애가 고라니처럼 울부짖으면서 막 뛰어가고 있으니까 시겁하고 창문을 내려서 절 불러 세웠던 거죠. 저는 몸을 덜덜 떨면서 경찰차를 타고 동네 파출소로 가게 되었어요. 네가 말을 해줘야 알지. 너 어디서 왔니? 집이 어디야? 말을 못하는 거야? 목소리가 잘 안 나와?
여기 얘 따뜻한 물 한 잔만 가져다 줘봐. 너 어디서 도망쳐 나온 거니? 경찰들이 계속해서 제가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렇게 도망쳐 나오고 있었던 건지 궁금한 걸 막 쏟아냈었는데 저는 고개를 딱 저으면서 그랬어요. 제가 집이 없어요. 저 다시 갈 곳이 없어요. 도망친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제가 도망쳤다는 이야기라 하면 제가 나왔던 고아원으로 저를 다시 되돌려 보낼까봐 저는 집이 어디냐는 경찰관들의 물음에 무조건 아니라고 모른다고 그렇게 고개를 계속 저었죠. 그렇게 이틀 정도를 경찰서에서 먹고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동네가 좁아 조금만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으면 저를 바로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는 걸 봐서는 고아원에서도 저를 딱히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했던 건 아니었었나 봐요. 참 다행이었죠. 경찰서에서도 저를 계속 데리고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저는 여성 쉼터로 거처로 옮기게 되었어요. 쉼터에는 제 또래 애들이 많았고 대부분 저처럼 가정폭력이나 다른 폭력들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고 쉼터에 들어오게 된 애들이 많았어요. 다들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서 그런지 예전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처럼 누굴 죽도록 미워하고 괴롭히거나 싫어하는 그런 불필요한 행동들은 하지 않아서 저도 그나마 쉼터에 있는 동안은 한숨 돌리면서 지냈던 것 같네요. 학업을 계속 이어서 하기엔 어려움이 있었고 쉼터에 지내면서 친한 언니들의 도움을 받아서 중학교 과정은 검정고시로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쉼터에서 알선해준 섬유 공장으로 가서 일도 시작했고요. 그렇게 처음 제 직장이 생기게 된 거예요. 저는 그 공장에서 일했던 시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일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에 본격적으로 눈을 뜨기도 했고 공장에서 좋은 어른들도 많이 만났었거든요. 제 기구한 사연을 들은 사람들이 여러모로 많이 배려해준 덕분에 일하는 곳에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제 또래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수학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할 동안 저는 정말 안 먹고 안 입고 제가 독립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모으는 것에만 오로지 그것에만 집중했죠. 그리고 제가 그 공장에서 일을 한 지 5년차 정도 됐을 때였나요? 이제 갓 성인이 되었을 때 제가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공장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우연히 들어오게 되었고 또 하필이면 같은 라인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서로 안면도 트고 인사도 하고 말도 트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무조건 대학 가라고 하는데 싫다고 공장으로 튄 거야. 사실 여기서 일할 사람은 아닌데. 물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았지만 비슷한 또래의 남편은 그야말로 저에게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아 보이더라고요. 동경이었는지 설렘이었는지는 몰라도 같이 마주치는 날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넌 얼마나 모아놨냐? 뭐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계속 여기서 일했다며. 많이는 아니고 저도 나이 좀 더 먹으면 쉼터에서 나와야 하기도 하고 독립도 해야 하니까요. 이제 독립을 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돈을 모아두면 집 구하고 다른 일도 알아보고 하려고요. 너 그럼 그 돈 전부 나한테 줄 수 있어? 내가 너랑 결혼해줄게. 솔직히 막말로 나랑 결혼하면 네 인생은 진짜 구제받는 거다. 너 가족도 없다며. 남편은 결혼을 한 이후에도 저한테 본인이 제 인생을 구제해준 거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요. 저도 그냥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내 인생을 남편이 구제해줬나 보다 하는 거죠. 남편이 대체 제 어디가 마음에 들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제가 마음에 든다면서 제 인생을 구제해주겠다고 감사한 줄 알라고 하더라고요. 사연을 들으면서 대체 이렇게 흐지부지 결혼을 결정하는 사람이 어딨냐 답답하시죠? 그런데 저는 그때 그랬어요.
정말 쉼터에 남아있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동안은 독립을 하기 위해선 미친 듯이 돈만 모으면서 살았는데 막상 그 다음 스텝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몇 번이나 가족을 만들려다가 실패했었던 저였기 때문에 내가 감히 가족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사정을 알고도 선뜻 결혼하자고 말을 꺼내준 남편이 그냥 너무 고맙더라고요. 물론 결혼 준비 과정도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디서 이렇게 근본 없는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 엄마. 내가 얘기했잖아. 그냥 좀 허락해줘. 아이, 그러게. 아버지가 등 떠밀어서 보내줄 때 대학을 가지. 공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질 떨어진 여자애를 결혼 상대로 데리고 와? 진짜 내 아들이지만 꼴도 보기 싫다. 꼴도 보기 싫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정장을 사가지고 입고 인사를 가던 날, 저는 근본도 없고 질 떨어진 애로 시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결혼 허락을 받았어요. 저를 앞에 앉혀두고 시부모님은 가슴을 퍽퍽 치시면서 돌아 앉으시더라고요. 뭐 딱히 화가 나거나 분하지도 않더라고요. 틀린 말 같지도 않았거든요. 여태 그런 얘기만 들으면서 살아오기도 했었고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 잘 이야기해준 덕분인지 더 크게 결혼에 대한 반대를 하지 않으시기도 했고요. 그렇게 이제 막 사회생활에서 땡전 한 푼 없던 남편 대신 제 돈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왜 결혼만 하고 나면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참 바보 같았지만 그때는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마음을 힘들게 하더라도 그런 생각으로 이를 꽉 깨물고 참았던 것 같아요. 가족을 만드는 건 이제 더 이상 실패하지 않겠다고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잘 버티고 참아내서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한 인생을 살고 내 자식한테 행복한 가정을 보여주겠다. 뭐 주어 없는 다짐들을 그렇게 했었어요. 절대 내 스스로 가족을 등지거나 떠나는 일은 없게 할 거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네요. 그러나 제 다짐과 달리 시집살이는 너무 가혹하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물론 박사든 거지든 상관없이 공평하게 똑같이 당하는 게 시집살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고아원과 쉼터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왜 내 발로 다시 그곳으로 들어갔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외로운 결혼 생활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저를 참 미워했고 남편 역시 제 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나름 제 얘기를 터놓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몇 안 되긴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희 시어머니는 집에 계실 게 아니라 배우를 하셨어야 했다고요. 연기를 하셨으면 연기 대상감이시라고.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그야말로 시댁 식구들의 입안에 혀처럼 굴면서 살았어요. 저를 미워하는 온 식구들 사이에서 뭐 하나로도 잘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컸네요. 왜 사서 노예짓을 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이제 유일한 가족들이잖아요. 절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전처럼 있는 듯 없는 듯 그림자처럼 그렇게 불행하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뭔가 바뀌어야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했네요. 그런데 저 살면서 저희 시어머니처럼 두 얼굴인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사연을 쓰면서 그때 당시를 회상해보니 더욱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네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날 등까지 돌리고 싶은 티를 팍팍 내시던 시어머니는 장을 보러 갈 때나 미용실을 갈 때처럼 본인이 어디 사람들을 만나고 외출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저를 그렇게 꼭 끼고 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싫은 티를 많이 냈는데도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는 거 보면 어머님이 그렇게 나쁜 사람만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착각을 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사람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저한테는 아무리 가혹하게 굴고 하더라도 본인이 나가서는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거든요. 그런 연기를 하는데 옆에 끼고 다니는 모자란 며느리가 너무 좋은 도구였던 거죠.
남들한테 그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저를 그렇게 이용했던 거예요. 자, 봐라. 이렇게 모자란 애도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 품고 산다. 이 자랑하고 싶어서 저를 달고 다니시는 거죠. 아유, 강 여사는 참 사람도 좋아. 얘, 너 이런 시어머니 없다? 아이고, 무슨 중학교만 나왔다고 무시하고 그런 거 다 옛날 말이다. 집안에서 살림만 현명하게 하면 되지. 그런 것도 다 품고 살아야 어른 아니야. 말이야 이렇게 하지만 은근슬쩍 돌려서 제 합벌이 났다는 걸 무시하시는 말씀인 걸 저는 알죠. 사람 없는 곳에서는 또 대번에 얼굴색이 바뀌어서 짐이고 뭐고 제 앞으로 툭 놔버리시고 빨리 들고 오라고 타박을 주시기 일쑤였어요. 또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파마가 풀렸다고 미용실에 가야겠으니까 저보고 옆에서 커피 시중이나 들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무슨 꿍꿍인가에 의심스럽긴 했지만 그냥 군소리 없이 조용히 따라갔어요. 아유, 오늘도 같이 왔네. 어쩜 그렇게 고부 사이가 좋아. 아, 자, 여기 받아. 날도 쌀쌀한데 따뜻한 커피 한잔 하면서 기다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람인데 잔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제일 가혹하신 부분이 그런 거였거든요. 미용실 이모님이 커피를 주시면서 살짝 기운뚱하는 바람에 바닥에 커피가 몽땅 쏟아지고 말았어요. 당연히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미용실 이모님도 저를 붙잡고 혹여나 뜨거운 커피에 대지는 않았을까 막 여기저기 살펴주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렇게 뜨거운 커피는 아니어서 휴지 주시면 바닥은 제가 닦겠다고 하는데 파마를 하고 앉아 계시는 어머님 혼자 심기가 불편하신 게 빤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파마 다 하고 나가는데 미용실 원장님께 10,000원짜리 한 장을 슬쩍 쥐어주시더라고요. 아, 우리 며느리가 좀 덤벙대고 모자란 구석이 있어. 아유, 됐어. 파마값 다 받았는데 뭘 이런 걸 다 줘. 내가 잘못해서 엎은 거구만. 며느리한테 내가 사과해야지. 아니야, 됐어. 내가 시어머니가 돼서 제대로 교육 못 시킨 탓이지. 자기가 너그럽게 좀 봐줘. 그렇게 원장님이 돈을 받아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실수는 꼭 제가 잘못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한마디도 안 하시던 시어머니가 집 대문이 닫히고 나니까 정말 미친 사람처럼 길길이 날뛰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이, 대체 넌 그렇게 간단한 거 하나 할 줄 몰라서 왜 내 얼굴에 똥칠하고 다녀? 어? 그 얘기를 듣는데 평소라면 가만히 있었을 저도 괜히 제 잘못이 아닌데 여기 서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괜시리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대들었죠. 아니, 어머님, 제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커피를 쏟으신 건 원장님이시잖아요. 오히려 다칠 뻔한 건 저라고요. 이게 끝까지 말대꾸를? 야, 제일 떨어진 거 주워다가 집에 데리고 살아주면 밥값은 못할 망정 사고는 치지 말아야지. 어디서 지 시어머니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이렇게 대들길? 하여튼 부모 없는 애들은 꼭 이런 데서 티가 난다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도 어머님이 어떻게 전했는진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들었는지 저를 붙잡고 제발 사고 좀 치지 말라고 타박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는 일들이 계속됐지만 지금 여기서 뭘 더 해봤자 저한테 도움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서 언젠가 한번 제대로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만 부득부득 갈면서 잠에 들었어요. 어떻게든지 시댁 식구들한테 인정받고 예쁨 받고 싶었던 저와 죽어도 자기 가족으로 인정하기 싫은 시댁 식구들 사이의 싸움은 계속되었고 저는 그 사이에서 점점 더 지쳐가고 비쩍 말라가기만 했어요. 또 하루는 이런 날도 있었네요. 어머님이 동네에 친하게 지내는 동창이 3분 정도 있었거든요. 주말에 그분들이 오시면 정말 그날이 가장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아야, 우리 입이 심심한데 나가서 맥주랑 오징어 좀 사와라.
나갈 때 너 식탁에 저 쓰레기도 같이 버리고 와. 거기 모인 아주머니들이 어머니랑 아주 절친한 사이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이 하듯이 저를 종처럼 부리면서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시켰거든요. 며느리가 그런 취급을 받고 있으면 중간에 나서서 우리 며느리한테 왜 그러냐 화를 버럭 내주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저희 시어머니 그 사이에서 무슨 재밌는 놀이라도 하는 것처럼 깔깔대고 좋아했어요. 수준 차이라는 게 있잖아.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다. 쟤 같은 애들은 살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못 따라오는 거야. 어쩌겠어. 그냥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 팔아서 종 하나 들였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제 귀에 생생하게 들렸던 그 말 때문에 저 역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나는 왜 그렇게 맨날 나쁜 년이어야 하나. 대체 저런 사람들한테 왜 예쁨을 못 받아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왔던 걸까. 그제서야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했던 건데 지금 제 모습은 꼭 시어머니와 결혼해서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어 환장한 사람이더라고요. 길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동안 내가 당했던 건 대갚아주고 갈라서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아마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마침 시아버지 생신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어요. 저희 시아버지 철물 일을 하셨는데 몸이 아프시다면서 좀 일찌감치 퇴직을 하시고 퇴직금 까먹으면서 지내고 계셨거든요. 회원권 끊어놓고 골프 치러 다니고요. 친구분들이랑 술 드시다가 밤늦게 술 다 취해서 들어오시는 게 거의 일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맨날 밖으로 놔두는 바람에 심심한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괴롭히셨나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도 아니었어요. 아버님은 그렇게 퇴직금 까먹으면서 지내고 있지. 어머님은 따로 하시는 일도 없으시지. 그런데 무슨 허세만 그렇게 가득 찌들어 있었는지. 저한테 아버님 척 생신이니까 생일잔치는 꼭 호텔에서 해야겠다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네 식구 다 호텔에서 저녁 식사하기엔 가격도 많이 들어가고 충분히 드시지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괜찮은 소고기집이라도 알아볼까요? 넌 없이 살아서는 그렇게 잔머리 회전만 빨라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아깝냐? 둘이 벌어서 그 정도도 못 대줄 거면 일은 뭐하러 나간다니? 그렇게 쓸데없는 일 할 거면 그냥 일 나가지 말고 집에 들어 앉아서 살림이나 하거라. 뭐 식다? 넌 너희 시아버지가 고작 그런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냐? 그런 데서 생일잔치하면 우리 식구 욕먹이는 거다. 어? 밥 먹을 때도 호텔, 자기 전까지도 생일 파티는 호텔에서 해야 한다. 누구네는 어디서 뭘 했다더라. 여행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도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이 나중에 진이 빠져서 그냥 알겠다고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매일 그런 식이긴 했지만 그놈의 생일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들들 볶는지. 제가 뭐 호텔에서 시부모님 밥 사는 거 아까워서 그렇겠어요. 기껏 사람이 큰 마음 먹고 시부모님 모시고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가면 대번에 입 쭉 나와서 그래요. 이 돈으로 내가 재료 사서 우리 집에서 요리를 하면 3박 4일은 먹겠다. 여긴 뭐 셰프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만 간이 정말 엉망진창이네. 집에서 하던 버릇 못 버리고 밖에 나와서 아무리 좋은 곳에 좋은 사람들이랑 가도 이러쿵 저러쿵 훈수를 두니까 그러니까 저도 차라리 돈 더 쓰고 욕먹을 바에는 돈 덜 쓰고 욕먹는 게 낫겠다 생각한 거죠. 호텔에서 생일 파티 하자고 결정하고 난 이후에는 뭐 조용했겠어요. 무슨 호텔을 사러 가는 사람들도 아니면서 호텔에서 생일 파티 할 정도면 그래도 좀 차려입고 가야지 않겠냐고 남편을 졸라서 백화점까지 가서 옷까지 사입으시더라고요. 아버님 생일인데 왜 생색은 어머님이 혼자 다 내고 주인공 행세를 하는 건지. 그냥 이제는 그런 어머님의 행동들이 하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저도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생일이었습니다. 네 식구 호텔에서 밥 먹는 돈이 꽤 돼요.
남편은 몸이 편해야 하는 사람이라서 잔업이고 뭐고 잘 챙기지도 않고 이번 생일에 호텔에서 밥 먹는 거며 옷 사는 거며 거의 다 제 월급으로 만든 비상금으로 했던 것이었거든요. 저도 이왕 돈 쓴 거 가족들이 다 같이 좋아하고 잘 놀다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무사히 지나가면 저희 시어머니가 아니죠.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미역국이며 잡채며 갈비며 생일상을 차려놓는 걸 정말 남김없이 싹싹 드셨거든요. 그렇게 숟가락으로 그릇 긋는 소리가 빤히 들리는데도 하는 소리가 그래요. 넌 어째 시집 오고 나서 맨날 밥을 하는데도 이렇게 요리가 안 느냐.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속으로 정말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어도 참고 있었죠. 나는 오늘 좀 늦을 것 같으니까 일 끝나고 바로 호텔로 갈게. 네가 집에 가서 우리 엄마 아빠 좀 모시고 와라. 알겠어요. 어차피 나도 집 가서 옷은 갈아입고 가려고 있으니까 간 김에 모시고 갈게. 예약은 내 이름으로 해놨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일할 때 입었던 옷은 다 벗어 던지고 오랜만에 저도 한껏 꾸미고 채비를 해서 방에서 나왔죠. 이렇게라도 호텔에 가서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이냐 하고요. 그런데 옷을 갈아입고 온 저를 보더니 시어머니가 정말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한테 그러시는 게 아니겠어요? 넌 어디 가려고 그렇게 차려입고 나오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오늘 저희 저녁에 아버님 생신이라 다 같이 호텔에 가서 밥 먹기로 했잖아요. 벌써 까먹으신 거 아니죠? 어머님, 아버님, 그래서 제가 모시러 온 거잖아요. 저도 그래도 명색의 호텔에 가서 다 같이 저녁 먹는 건데 평소에도 이렇게 좀 꾸며 입고 다닐 걸 그랬나요? 좀 어색한가요? 그러자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띵하네요. 아, 질 떨어지게 네가 거길 뭐하러 와? 또 무슨 짓을 해서 사람 망신 주려고 그러냐? 우리끼리 다녀올 테니까 그냥 집에 있어라. 뭐 좋은 밥 먹어도 좋은 건 줄도 모르는 애가 뭐든 끼려고 하여튼. 우리 데려다주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황당하지 않으세요? 제가 기사처럼 또 운전은 해야 되고 그렇다고 같이 앉아서 겸상은 하기 싫고 정말 아들 팔아 데려온 몸종 취급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정까지 탈탈 떨어지더라고요. 하여튼 넌 제대로 집에 가 있어. 몰래 낄 생각하지 말고. 내리면서까지 그렇게 으름장을 놓는 어머님을 보면서 손바닥에 손톱이 박혀 피가 날 정도로 주먹이 꽉 쥐어지더라고요. 이대로는 저도 못 참겠다 싶었습니다. 집으로 그냥 돌아가지 않고 차를 돌려 근처에 있는 재래시장에 도착해 내렸어요. 여러분, 혹시 시장 통해서 선지 파는 거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식당에서 쓰는 식용유 말통 있잖아요. 거기다가 비닐만 대충 씌워서 선지를 담고 굳히거든요. 식당이나 정육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근처에서 나는 냄새며 생김새만 보더라도 헛구역질이 나오는 그런 모양새예요. 왜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선지 이야기를 꺼내냐고요? 아저씨, 이거 선지 다 주세요. 얼마나 드려? 한국자만 퍼주면 되려나? 아니요, 저 이거 말통으로 하나 다 주세요. 이거 저 차에 싣는 것 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아이고, 그럼 젊은 아가씨가 어디 여기 근처에서 장사하는 분이신가 봐. 가게 이름 알려주면 우리가 배달도 따로 해주는데. 아니에요. 제가 좀 질 떨어지는 사람들 대접할 일이 있어가지고요. 집에서 할 건데 양이 꽤나 많이 필요하네요. 차에 싣는 것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통에 든 무거운 선지를 차에 싣고 이고지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들고 오면서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거실 바닥에 선지피가 묻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화들짝 놀라서 걸레질을 하고 난리를 칠 텐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서 그런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요.
대신에 주방에서 제 몸통만한 솥단지를 앞에 놔두고 바가지로 선지를 한 국자 퍼서 선짓국을 끓이기 시작했네요. 한 두세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저는 그 선짓국을 끓이는 동안 제 결혼 생활을 조용히 돌아봤어요. 대체 이 사람들, 이 지긋지긋한 시집살이를 어떻게 하면 잘 끊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제 생각을 멈춘 건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드디어 시부모님이 돌아오신 거죠. 이번에는 호텔 밥맛이 어쨌네 저쨌네 자기들끼리 신이 나서 떠들며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뒤이어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피며 냄새에 헛구역질하고 어머님은 그대로 화장실로 가서 정말 토를 했어요. 한바탕 화장실에서 난리가 났고 그 이후에 부엌에 아무런 표정 없이 앉아있는 절 보고 삿대질을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아야,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까탈스럽게 구시더니 뭐 임신이라도 하신 거예요? 하긴 임신한 게 아니라면 이렇게 사람 마음이 미친년 널뛰는 것처럼 바뀌지도 않겠죠. 헛구역질은 무슨 헛구역질이세요? 야, 너 지금 집안꼴이 이게 다 뭐야? 그리고 아휴, 이건 대체 또 뭐고?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버릇이 이게 무슨... 왜요? 저한테 하도 질 떨어진다고 하시길래요. 어머님은 고급스러운 분이어서 호텔밥이 입에 아주 잘 맞으셨나 봐요. 어머님 며느리는 질이 떨어지다 못해 바닥에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음식이나 겨우 입에 맞아서 그렇죠. 저도 끼니는 때워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머님도 한 국자 퍼드려요? 남편도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어머님은 부하가 잔뜩 치밀어 올랐는지 저한테 손찌검이라도 해야 속이 풀리겠다는 얼굴로 저한테 성큼성큼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됐냐고요? 어머님이 그대로 제 뺨을 내리쳤고 저는 웃으면서 선지를 한 바가지 퍼서 어머님 머리 위로 확 부어버렸어요. 속이 정말 뻥하고 뚫리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동안 별것도 아닌 이 사람들한테 여태 왜 당하고만 살아왔는지 어이가 없었는데 이제서야 반의 반이라도 대갚아준 기분이 들어서 속이 시원했습니다. 야, 너 미쳤어 진짜. 어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어머님은 그렇게 선지로 온몸에 잔뜩 뒤집어 쓰고는 아마 식겁을 했겠죠. 그대로 뒤로 쿵 소리를 내면서 넘어가셨어요. 그런 어머님을 끌어안고 시아버지는 119를 부르고 남편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 탓만 하더라고요. 이게 불쌍한 인생 우리 가족이 구제해주니까 고마운 줄은 모르고 감히 이렇게 배은망덕한 짓을 해 네가? 너 내가 이거 똑똑히 기억할 거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어? 왜? 너도 니네 엄마처럼 선지 뒤집어 쓰고 뒤로 넘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나한테 함부로 입 놀리니? 그리고 돈 한 푼도 없는 거 걷어 먹여준 건 네가 아니라 나야. 너네 엄마는 아직도 그걸 몰라서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데. 새 식구 앞으로도 그렇게 알콩달콩 서로 끌어안고 살아. 괜히 새 결혼한답시고 애먼 여자 끌어들여서 나처럼 인생 망치지 말고. 내가 너 쫓아다니면서 네가 어떤 놈인지, 니네 엄마가 어떤 놈인지 너 죽을 때까지 광고하고 다닐 거니까 너네 새 식구 서로 방생할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알겠어? 그렇게 끌어안고 난리가 난 새 식구를 뒤로하고 저는 그 집을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집을 나와서 제가 모아둔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하나 구하고 혼자 지내면서 남편과의 이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니던 공장에서도 남편과 있었던 일들, 시댁에서 제가 당했던 것들을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넌지시 흘려두면서 남편에 대한 평판도 떨어뜨렸고 저는 이혼 준비를 위해 당분간 좀 쉬고 오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저야 회사에서 워낙 오래 일하기도 했고 일도 열심히 하는 편이라 평판이 나쁘지 않았는데 제 남편은 그렇지 못했나 봐요. 근태도 불량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소에 말이 많았던 터라서 말을 꺼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같이 등을 돌리고 제 편을 들더라고요. 아휴,
내가 그 사람 딱 봐도 뭔가 문제 있을 것 같다고 했잖아. 언니, 이리 와봐.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지. 아니 왜 그쪽 라인에 그 황씨 있잖아. 나 이야기를 듣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죠. 남편이 뭐 어디서 가만히 있을 성격인가요? 남편뿐만 아니라 어머님도 밤이고 낮이고 전화해서 아주 고소할 거다 뭐다 난리를 치더라고요. 야, 너 회사에서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니길래? 됐고, 너 우리 집에다가 그런 짓을 하고도 멀쩡할 줄 알았냐? 이게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게 어쩌려고 그렇게 깡만 부려가지고. 너 내가 고소할 거야. 네 인생 아주 말아먹게 할 거라고. 알겠어? 야, 그러는 니네 집도 빈털터리인걸. 며느리인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데 넌 무슨 돈이나 백이나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한다? 내가 진짜 가만히 있으니까 덜 떨어지고 모자란 사람으로 봤나 본데 나 니네 엄마가 했던 폭언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해놨고 폭행 진단서도 다 끊어다 놨어. 나한테 뭐라도 꼬투리 잡을 생각이면 내가 니네 집구석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해줄 테니까 앞으로 내 인생 앞길에 똥을 끼얹을 생각 꿈도 꾸지 마. 알겠어? 그렇게 원포를 놓고 나니 그 난리도 잠잠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동안 제가 당한 일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만도 못한 복수죠. 그래도 제가 어줍잖게 이딴 가정도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꾸역꾸역 더 버티지 않고 그 집안에 제대로 침이라도 뱉고 나온 것 같아요. 어렸을 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논두렁을 양말 신은 발로 다니던 그 애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생각하니 저는 마냥 기쁘기만 하네요. 여러분, 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한 게 맞겠죠?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이 이 사람들 미워하는 데 쓰면서 살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정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생각만 하면서 살고 지내고 싶어서 그 다짐으로 유튜브에 사연을 제보하게 됐어요. 이제 알량한 마음, 가족 못 잃어하는 쓸데없는 걱정 대신에 저 스스로 먼저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우면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 정말 외롭고 슬프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게 스스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 탓이 제일 크다는 걸요. 저 이제 진짜 정신 차리고 제 생각만 하면서 이기적인 그런 여자로 살아보겠습니다. 홀로 서기가 성공할 수 있도록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간에 평안하신가요? 하늘에 감사하게도 평안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는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식을 둔 중년 나이의 여성이에요.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취미가 유튜브에서 사연 듣는 건데요. 제가 겪은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어렵사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초여름이었는데요. 제가 식당을 도맡게 된 지 꼬박 반년이 되던 시기이기도 하였답니다. 원래 시부모님께서 운영해 오신 식당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물려받게 되었어요. 제가 일손 도와드린다는 핑계로 그냥 일을 끼고 싶어서 식당을 들락날락 거렸던 것뿐인데 저에게 아예 주시겠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제목이 아직 못 됩니다. 특히 어머님께서는 제가 아직 요리의 이응자도 모르는 사람인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 부디 결정을 거두어 주세요. 어차피 주방이고 홀이고 일하는 사람은 딱딱 정해져 있고 체계가 칼 같은데 네가 뭐 때문에 사서 걱정을 하고 있니? 너는 그저 가게 주인 자리 감투 쓰고서 유유자적하게 누리기만 해도 된단다. 우리는 진작에 작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가게를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맏며느리를 의사로 얻는 바람에 가게를 물려줄 엄두조차 못 냈지 뭐니? 딸을 앞시고 있는 건 허구한 날 해외로 쏘다니면서 아예 한국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에겐 너뿐이야. 시어머니께서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강경하게 뜻을 내비치시는 바람에 제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었죠. 그대로 얼마 뒤에 정말 제가 가게를 물려받게 된 것이었어요. 시댁은 원래 집안이 부유하고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런 반면에 제 친정은 사뭇 달랐기에 저는 결혼 전에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시댁을 보면서 많이 놀랐었던 것 같아요.
친척 어르신들까지 전부 여유롭고 인자하고 걱정거리 하나 없이 사는 분들 같았거든요. 제가 자라온 집안 풍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아무튼 그런 시댁을 만난 덕분에 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시부모가 하던 식당 며느리가 물려받다니 고생길로 자처해서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겠으나 전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그 식당 자체가 엄청난 곳이었으니까요. 이런 곳은 고급이라고 하지 않으면 대체 어디를 고급이라고 하겠나 싶은 그런 기품 넘치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제 연령대의 인물이 주인으로 있기엔 아주 어려운 곳이었네요. 그런데다가 위치까지 무려 강남이었는데 그런 만큼 손님들의 면면들조차 만만치 않은 편이었습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들도 종종 보았으니까요. 한정식 집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게 다들 있으실 텐데 바로 상견례장으로 선호된다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손님들을 보면은 오늘 상견례 오셨구나 라는 게 구분이 되었는데요. 그날도 저는 어떤 손님들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나이대만 보면 긴가민가 하지만 같이 온 구성원들을 보면 제 또래의 여성분이 상견례에 예비 신부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입구 측에서 보게 된 그 여성분의 얼굴을 정면 위치에서 본 순간 뇌에 벼락이 꽂히는 듯 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세월을 보지 못하며 살아온 얼굴이었으나 저는 그 상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건만 저 스스로도 참 신기했네요. 그 여자의 이름 김미숙. 다름 아닌 저의 중학교 동창이었고 제가 김미숙을 바로 알아본 이유는 지난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그 존재를 잊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초여름의 따뜻한 기온이었음에도 저는 김미숙을 발견하자마자 몸에 한기가 스쳤지요. 제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가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중학교를 입학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때 저는 부모님의 이혼을 겪은 직후였어요. 부모님은 약 2년 정도 별거를 하시다가 끝내 이혼을 선택하셨고 저는 엄마와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별거를 시작하셨던 계기는 원래 제 위로 있었던 친오빠가 자전거 사고로 짧은 생을 마감했던 것이었어요. 휴일에 놀러 나갔다가 벌어진 비극이었고 자식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았다는 죄를 부모님은 서로에게 전가하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방치하신 채로 자주 싸우셨으며 번갈아가며 서로 가출을 하시는 등 저는 안중에도 두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의 이혼은 애석하게도 동네에 알려져서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입학한 지 딱 사흘이 되었을 때 쉬는 시간이라 옆반에서 놀러 나와 있던 여자애가 저를 향해 큰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너 부모님 이혼하셨다면서? 저번에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너는 부모 양쪽이 다 키우기 싫어하는 자식이래. 자식 버리는 부모는 없다고 하던데 너는 진짜 못난 구석이 많아서 버려졌나 보다. 그러자 그때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주목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애가 왜 그런 말을 큰 목소리로 떠들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슨 의도였던 간에 그것이 저를 지옥길로 끌고 가는 올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얼굴이 화끈거린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교실을 빠져나왔는데 마침 쉬는 시간이라서 저희 반의 다른 반 친구들이 유독 많이 와 있었다는 사실이 그 순간 인지되었던 것 같아요. 불길한 예감은 들어맞았어요. 제가 이혼 가정이라는 자식이라는 게 금세 퍼져버렸죠. 그런데 소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가 하면 과장되어 부풀어지는 것이 한계가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저는 어느새 성격이 이상해서 부모마저 포기한 자식, 자기 오빠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춤추고 웃었다는 또라이, 남자친구가 3명인데 전부 고등학생인 날라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정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그때 벌써 3년 가까이 음울하게 지내고 있었을 때라서 절대 튀는 행동은 하려고 하질 않았고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던 아이였어요. 그럴 뿐이었고 또 그랬기에 변명이나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당한 거짓 소문은 지나가고 나면 끝일 홍역 같은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제가 조용히 학교 생활을 하면 그것으로 끝일 거라고 여겼었는데 제가 아니라였던 것이었죠.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중간고사가 끝난 어느 날이었어요. 교실 뒤편에 달린 거울을 어느 때와 같이 혼자서 독차지하고 있던 소위 잘나가는 애의 대표격이었던 여자애가 저를 불렀습니다. 야, 거기 엎드려 있는 찐따,
일어나. 너 할 일 없지? 친구 없으니까 쉬는 시간에도 할 일 없잖아. 너 이리 와서 내 전속 시녀 노릇 좀 해봐라. 내 머리 빗어주고 예쁘게 묶어주면 돼. 나? 혹시 너 지금 나 부른 거야? 와, 기껏 내가 말 길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해줬는데 넌 거기다 대고 뭔 개소리를 왈왈 대세요? 그럼 내가 너를 불렀지 누굴 불렀겠어? 어? 그쪽에 너 말고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 나는 찐따라고 하길래 나를 부르는 줄 몰랐지. 제가 소심한 목소리로 대꾸했을 때 그 여자애가 깔깔거리면서 크게 웃었어요. 저는 그때 그 여자의 가슴팍에 달린 명찰을 봤습니다. 그 이름 석자, 김미숙. 앞으로 제가 영영 잊지 못할 이름이었죠. 크게 웃었을 뿐 다시 저를 부르진 않고 옆에 있는 자기 친구들하고 떠들며 놀길래 저는 안심하며 책상에 엎드렸었죠. 하지만 다음 쉬는 시간이 되었을 때 김미숙은 저를 강제로 일으켜서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제가 벗어나려고 해봤지만 뒤에도 김미숙의 패거리가 함께 따라오고 있었기에 도망갈 곳은 없었어요. 사실 그때 도망친다고 해도 결국은 잡히고 말 것이라는 게 학교가 일상의 전부인 학생의 운명이었죠. 학교 뒤편의 재활용실에 다다르자 김미숙은 저를 바닥에 무릎 꿇렸습니다. 저는 더러운 그곳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마치 벌을 받는 것처럼 두 팔까지 위로 들어야 했죠. 제가 머뭇거리면서 하지 않으려고 하자 김미숙의 눈짓을 받은 어떤 애가 무릎을 꿇은 제 허벅지를 자기 실내와 뒤꿈치로 꽉 찍었거든요. 마치 근육이 찢기는 고통이 들어서 저는 눈물을 흘리며 벌을 서듯 두 팔을 뻗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는 저를 보면서 김미숙은 자기 패거리들을 향해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가 아까 그러더라고. 찐따라는 말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인지 몰랐대. 그래서 앞으로 얘 주제 파악 좀 시켜주려고. 참고로 우리 찐따는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큰 불쌍한 아이거든. 우리가 앞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자 얘들아. 알겠지? 그러자 그 패거리들이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동조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라는 거 절대 받고 싶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바로 다음 날 김미숙은 자기 장래 희망이 미용사라고 하면서 제 눈앞에 가위를 들이밀었습니다. 찐따, 네가 내 연습 상대 해줄 거지? 너는 네 엄마한테 미용실 갈 거니까 돈 달라고 하는 것도 눈치 보일 것 같아서 내가 직접 머리 예쁘게 다듬어 주려고 하는 거니까 나한테 고마워해. 가위를 들며 환하게 웃는 그 모습에 저는 오줌을 지릴 것만 같았고 차마 싫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차피 결말은 정해져 있는데 발버둥을 쳐봤자 저만 더 비참해질 것 같았죠. 그래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김미숙은 저를 교실 뒤편으로 데리고 가서 쓰레기통의 뚜껑을 연 후 저보고 쓰레기통을 향해 고개를 숙이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다듬는 것과 이게 무슨 상관인지 싶었으나 어제 일로 허벅지에 멍이 든 상태였기에 무서워서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김미숙은 연신 웃음소리를 내며 쓰레기통에 대고 제 머리카락을 마구 잘라버렸어요. 서걱서걱 거침없이 잘리는 소리에 저는 눈물이 터져나왔고 그런 저를 보며 김미숙은 거의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거의 가슴 부근까지 내려왔던 저의 머리 길이는 턱선보다도 짧은 길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모양도 엉망이었죠. 교실에 달린 거울로 저를 데려간 김미숙이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어때? 마음에 들어? 앞으로 계속 찐따라 불러줄까? 아니면 몽실이 언니라 불러줄까? 아, 각설이도 좋겠구나. 네 의견은 어때? 세 개 중에서 네가 원하는 걸로 불러줄게. 내가 진짜 마음씨가 넓지? 제가 우느라고 계속 대답을 못하자 김미숙은 자기 멋대로 찐따를 골랐죠. 누가 봐도 엉성하게 잘린 머리였지만 담임 선생님은 출석을 부르시다가 저를 보며 피식 웃으셨어요. 서재경, 머리 모양 한번 파격적이다. 너 임마 사회에 불만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담임 선생님이 웃으시며 농담을 하자 반 아이들이 모두 크게 웃어 젖혔습니다. 그중에서도 김미숙이 단연 가장 큰 소리로 웃었고요. 저는 김미숙 패거리가 저를 찾지 않는 틈을 타서 교무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점점 더 수위가 심해지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선생님께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선생님, 저 진심으로 학교를 다니기 힘들 정도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절대 거짓이 아니에요. 저 좀 믿어주세요. 여기 팔뚝이랑 허벅지에도 멍 있는 거 다 쟤네가 저 괴롭혀서 생긴 것들이에요.
재경아, 내가 이런 말은 안 하고 싶었는데 네가 제일 나쁘다고 말하는 걔네들 전부 다 너보다 학업 성적 좋은 거 알고 있지? 게다가 몇몇은 워낙 집안 지원도 빵빵하고 너보다 잘난 점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네가 이런 식으로 음해하고 깎아내리면 어떡해. 너는 모셔올 부모님도 없는 주제에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하면 선생님은 곤란해. 너 어머님이랑 저번에 연락 안 된다고 하지 않았니? 집에 오셨어? 당시에 엄마는 불규칙적으로 귀가하고 계셨거든요. 설마 그 점을 담임 선생님께서 꼬투리를 잡으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좌절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쓸모도 없는 골칫덩이, 김미숙을 비롯한 패거리는 떨어질 콩고물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노다지, 이렇게 담임 선생님께서 구분지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서 기댈 수가 없으니 저는 집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였어요. 전 엄마에게 간청을 했죠. 엄마, 제발 나 전학 보내주면 안 돼? 나 진짜 학교 다니기 싫어. 이제 1년도 안 다녔는데 앞으로 2학년, 3학년 남은 기간 나 절대 못 버텨. 제발 전학 좀 보내주라. 시끄러워. 나약해 빠져서는 그깟 친구 좀 없다고 학교를 다니기 싫다는 게 말이 되니? 친구들이 괴롭힌다고? 그래서 너도 반격을 하든가. 네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넌 입이 없니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사지 멀쩡하게 찡찡거리는 꼬라지하고는 너 한 번만 더 학교 다니기 싫다 어쩐다 얘기하면 내가 너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 그때부터 포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학교를 다니는 수밖에 없었죠. 반응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서 저를 덜 괴롭힐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어요. 저에게 도움을 주는 어른이 없다는 것을 김미숙 패거리도 다 알았겠죠.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저의 체육복에는 김미숙이 적어놓은 상스러운 욕설이 가득했고 장래희망이 하루에도 10번씩 바뀌는 것 같았던 김미숙은 문신을 넣는 타투이스트가 꿈이 되었다면서 저를 상대로 연습하겠다며 유성매직으로 제 몸에다가 낙서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비누로도 잘 안 지워지는 그 낙서 때문에 저는 씻으면서 서럽게 울어야만 했지요. 2학년 때도 김미숙과 같은 반이 되면서 저는 세상을 저주했던 것 같아요. 김미숙과 그 패거리는 저희 집까지 와서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시끄럽게 놀았고요. 저는 김미숙의 기분에 맞춰서 부르지도 못하는 노래, 추지도 못하는 춤을 춰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학생들로 바글바글했던 쉬는 시간에 매점 옆에서 저에게 장기자랑을 시키길래 너무 창피해서 하지 못한다고 고개를 숙였더니 김미숙이 자기 실내화 한 짝을 벗었어요. 야, 찐따, 너 요즘 군기가 슬슬 빠진 것 같아서 안 그래도 내가 정신교육 좀 시켜주려던 참이었어. 고개 똑바로 들고 약 물어라. 그래야 이빨 안 나간다. 그러더니 손에 쥔 실내화로 제 뺨을 거세게 후려쳤죠. 한 대만 맞고도 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엄청난 힘이었어요. 정신이 어지러지한 상태에서 또 한 대 맞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기억이 안 납니다. 깨어나 보니까 저는 보건실에 누워 있었고 선생님이 여럿이 웅성거리고 계셨어요. 정신을 차렸으니 무엇라고 말을 해보려고 했는데 한쪽 볼이 너무 아프다 못해 감각이 없을 정도여서 그게 안 됐습니다. 그대로 다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었다가 반복했던 것 같아요. 학교로 찾아온 엄마가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가려다가 병원으로 가셨고요. 저는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야 거울을 봤다가 두 눈을 의심했어요. 마치 만화 영화에 나오는 과장된 효과처럼 제 한쪽 볼이 기이할 정도로 부풀어 있었고 살이 터져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제가 기절할 때까지, 아니 기절한 후에도 김미숙이 저를 때려서 그렇게 되었던 거죠. 너무 기가 막혀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었기에 한동안은 진통제를 꼬박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건 엄마의 이 결정이었어요. 곧 전학시켜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어. 너 네 아빠한테 가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볼이 아파서 똑바로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게 아쉬울 정도로 기뻤습니다.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 일주일가량 등교를 쉬었던 학교를 다시 나가는 걸음도 무겁지만은 않았네요. 그리고 저는 그날 교무실 앞에서 김미숙의 모친 되시는 분을 마주칠 수 있었어요. 김미숙이 행실불량으로 사고를 쳐서 그 모친이 오신 모양이었죠. 그분이 제 얼굴을 빤히 보시더니 혀를 끌끌 차셨어요. 얼굴 꼬라지를 보니까 네가 그 우리 딸이랑 한반이라는 서재경인지 뭔지 아는 애구나. 네가 그렇게 골치 아픈 애라면서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얼마나 곤경에 처했는지 아니?
너 같은 건 그냥 얌전히 밟으면 밟는 대로 짓밟히면서 샌드백처럼 살면 되는데 왜 시끄럽게 구는지 모르겠네. 어째서 그 발언이 제 가슴을 후벼 팠는지 당시에는 원인을 몰랐는데요. 나중에 곱씹어 보니까 그게 마치 사랑도 못 받는 주제라는 것처럼 들려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사와 전학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덤덤하게 남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김미숙은 끝까지 저에게 미안해한다거나 반성하긴커녕 저를 비웃고 조롱하는 걸 멈추지 않았었죠. 타고난 찐따 서재경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누구 맞춰볼 사람? 일단 나는 관짝에 들어갈 때까지 서재경이 찐따처럼 산다는 것에 한 표를 던질게. 깔깔거리며 신나게 웃던 김미숙. 저에게 하루하루 다채로운 지옥을 선사해 주었던 악마. 그 마술을 벗어날 수 있었기에 저는 낯선 지역에서 시작하는 중학교 3학년의 생활이 감사했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빠에게는 새롭게 만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아빠에게 그런 걸로 서운해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겪은 뒤였고 제 일상에만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저에게 학업 지원을 점차 열심히 해주셨어요. 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제가 성적이 확 올라서 노리는 대학의 등급이 달라지게 되었고요. 이때 친가에서 오래 가지고 있었던 땅이 재개발이라는 수지를 맞으면서 돈방석에 오르게 되었고요. 신기하게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엄마가 재혼을 하셨는데 아주 부유하신 분과 인연을 맺으셨어요. 엄마는 재혼을 한 뒤에 과거 저에게 못해주신 것이 미안하기라도 하신 것인지 저에게 돈을 많이 지원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돈에 관련해서는 일절 걱정을 안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명문대에 입학한 저는 교환학생으로 1년간 해외 체류를 하면서 사람이 많이 달라졌어요. 성격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죠. 점차 활기차고 적극적인 인물로 변해간 저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연애에서도 마음껏 제 애정을 드러냈답니다. 저의 그런 모습에 남편은 푹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집안의 재력, 저는 처음에 전혀 알지 못하였어요. 남편을 소개해준 지인이 그런 언지를 주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워낙 유복하게 살아온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놀랍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마음도 들었으나 저에게 진심인 모습을 보고 결혼을 꿈꾸게 되었네요. 어쩌다 보니 결혼 후에 시부모님의 식당마저 제가 일사천리로 물려받게 되었던 것인데 설마 제가 그곳에서 김미숙을 마주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속이 울렁거렸어요. 한마디 제대로 된 반박도 하지 못했던 과거의 제가 되살아난 기분이 잠시 들었다가 저는 식당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때 저는 지금의 저와 많이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김미숙에게 아는 체를 해야 할지 어느새 저는 고민을 하며 식당 내부의 한산한 통로를 배회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운명처럼 김미숙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화장실을 다녀오던 김미숙이 길을 잘못 들었는지 빙 돌아가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저와 마주치게 된 것이었죠. 저에게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런데 마주 걸어오던 김미숙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무심하게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 즉시 저는 한 가지 비참한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저는 이날 이때까지 살아오는 동안 김미숙이 저에게 남긴 상처를 잊은 적 없는 채로 내면 깊숙한 한 구석에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으로 지냈지만 상대방은 자기가 한 짓을 잊어버리고 잘 살아왔다는 사실을 말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를 단번에 못 알아볼 수는 없었어요. 진짜 추악한 가해자는 자기가 가해자라는 사실조차도 모른다 그러던데 김미숙이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저절로 주먹이 불끈 쥐어진 저는 이 순간을 그대로 흘러버리지 않기로 하였어요. 과거의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겉옷 주머니 안에 든 휴대폰을 확인한 저는 저를 지나쳐가려는 김미숙을 침착하게 불러 세웠습니다. 안녕, 오랜만이네 미숙아. 나 못 알아보나 봐. 살면서 어쩌면 한 번쯤은 마주칠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오긴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마주칠 줄은 몰랐다. 네? 누구이신데 저에게 갑자기 아는 척을 해오세요? 절 어떻게 아시죠? 그렇게 말하면 나 서운하다 못해서 화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아냐니. 내가 너를 어떻게 모르겠어.
내 중학교 생활을 완전히 망쳐놓고 내 인격을 잘근잘근 씹어먹고 잔인하게 짓밟아버렸던 존재를 내가 어떻게 잊을까? 뭐라고? 잠깐, 너 그러면 설마 서재경이야? 찐따? 와, 맞네, 맞아. 이제 보니까 처진 눈꼬리가 딱 서재경 눈꼬리였네. 전혀 못 알아보고 지나갈 뻔했잖아. 오랜만에 너 보니까 재미있네. 저를 알아본 김미숙은 그대로 신나게 웃었습니다. 손뼉 박수까지 쳐가면서 그렇게 즐겁다는 듯이 웃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내심 저는 제 앞에서 김미숙이 자기의 과거 잘못을 상기하며 두려움에 아연실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그 짧은 찰나에도 기대를 하고 있었나 봐요. 신기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김미숙의 태도에서 일말의 망설임이나 머뭇거림이나 혹은 민망하다는 구석 하나도 없는 것에 참담한 심정이 되었으니까요. 너는 아무렇지도 않니? 그래, 나 서재경이야. 네가 죽도록 괴롭혔던 그 사람이라고. 나는 너 때문에 그때 정말 죽질 못해서 살았을 뿐이지 매일매일이 지옥이었고 죽고만 싶었어. 성인이 되어서도 대학생활을 하면서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행복한 추억들을 열심히 쌓아가면서도 나는 과거의 그때 상처에 늘 발목이 잡혀 있는 것만 같았어. 전부 너 하나 때문에. 세월이 흐르긴 했나 보다. 말 한마디 똑바로 못했던 찐따 주제에 이제는 제법 말을 좀 한다? 근데 그래서 지금 뭐 어쩌라는 거야. 우연히 마주친 나를 보자 과거의 상처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떠올랐다 뭐 이런 거니? 그래서 나한테 사과라도 받고 싶은 거야? 아우 찌질해. 야 현실을 살아 옛날 일 갖고 찌질하게 이러지 말고. 찌질해? 그럼 너는 지금 나를 보면서도 일말의 미안한 감정이 안 드나 보네. 아주 조금의 죄책감마저 안 드니? 사과할 마음 따윈 없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 타고나기를 괴물이었으니 지금이라고 괴물이 아닌 게 더 이상하지. 이게 미쳤나. 누구 보고 괴물이래. 갑자기 확 짜증이 나네. 벼르고 벼르던 상견례 날이 바로 오늘인데 장소 선정마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고 만족했는데 왜 너 같은 찌질이가 이런 고급 식당을 이용하는 거야. 김미숙은 이를 갈면서 저한테 눈을 매서히 부랴리더라고요. 윽박 지르는 모양새가 저에게 겁을 주고 길을 꺾어 놓으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오늘이 상견례라 참는다는 표정으로 김미숙은 갑자기 얼굴을 부드럽게 폈어요. 그러더니 손을 뻗어 제 어깨를 두어 번 툭툭 두드리더니 그 접촉에 제가 소름이 돋아난 순간 김미숙은 저한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과? 죄책감? 웃기시네. 지랄하지 마. 내가 너 따위한테 숙이면 김미숙이 아니지. 여태까지 내가 결혼 안 하고 지내온 사실이 너무 감사할 만큼 나 지금 대단하다 못해서 인생 역전 로또 수준인 결혼 진행을 하고 있거든? 야, 서재경.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나는 결혼해서 훨훨 날아갈 거고 너는 뭐 어떻게 살아왔는진 모르겠지만 나보다 별 볼 일 없이 평생 살지 않겠어? 넌 죽었다 깨어나도 내 발끝에도 못 미쳐. 옛날보다 아가리 좀 털게 되었다고 해서 나에게 기어오르려고 했다면 너 잘못 판단한 거야. 아, 그러니까 로또 당첨을 앞두셨다? 엄청난 결혼 상대를 잡아왔나 보네. 정말 멋지다, 김미숙. 이름은 미숙한데 옛날부터 느낀 게 너는 참 대범하고 배포가 큰 것 같아. 자기 주제도 모르고 설치는 거지. 우리 찐따가 많이 컸네. 나는 상견례 성공적으로 마치고 로또 당첨길만 걸을 테니까 너는 네 상처인지 뭔지 아는 그 과거나 안고서 열심히 살아가렴. 너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멋진 좌우명 하나 선사해 줄게. 한 번 찐따는 영원한 찐따. 어때? 마음에 들어? 김미숙은 푸흡하는 웃음소리를 남기며 제 어깨를 손으로 한 번 더 두들기고는 이내 발걸음을 옮겼어요. 복도에 혼자 남겨진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들며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 김미숙의 로또 용지를 쫙쫙 찢어버릴 작정이었어요. 김미숙에게 처음 말을 걸 때는 심장이 요동쳤지만 현재는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여전히 김미숙이 쓰레기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잠시 스쳤네요. 만약 주도 면밀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면 쉽사리 오랜만에 마주친 저를 보며 대뜸 자기 성정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김미숙이 본인의 중요한 상견례장에 와서도 그 악랄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정말 막장 그 자체 인물이라서 저에겐 다행이었습니다. 덕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네요. 걸음을 옮기는 동안 저는 결의에 찬 미소를 지었어요. 최고로 좋은 그 룸 안에서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견례에서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김미숙이 어느새 20여 년 만에 마주친 자기가 괴롭혔던 중학교 동창 따위는 까맣게 잊은 채로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죠. 그때 룸 안에서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어찌나 목청이 좋던지 저에게까지 내용이 다 전달되더군요. 저희 딸 미숙이는 외모도 물론 빼어나지만 성격이 아주 진국이거든요. 생긴 건 활달하고 거침없을 것 같죠? 그런데 아니랍니다. 파리 하나 개미새끼 한 마리도 못 죽이는 게 저희 미숙이에요. 너무 마음이 여리고 남을 배려하는 것에 치중을 많이 하는 딸이라서 제가 엄마로서 그런 부분들이 좋기도 하지만 가끔은 걱정되는 나날도 많았어요.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이기적이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인물이 김미숙이었는데 그 증인이 떡하니 여기에 있건만 지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거짓을 짓거린다는 말인가요? 제가 더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그 룸의 방문을 확 열어 젖혔습니다. 그 순간 룸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저를 보자마자 경악에 휩싸인 김미숙을 보며 희열을 느꼈네요. 이제서야 아주 조금이라도 불안감이라는 게 든 모양이었습니다. 그러길래 누가 상견례 날에 자기가 죽도록 괴롭혔던 동창에게 뻔뻔스레 행동하라고 했나요? 모든 게 자업자득이었죠. 저는 상대 측 가족들을 쳐다보며 크게 외쳤습니다. 도의적으로 정말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이 결혼 하지 마세요. 김미숙, 저거 완전히 미친년입니다. 당신 뭐하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을 이렇게 당혹시키다니. 그쪽이야말로 미치신 것 같네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나가주세요. 중요한 자리입니다. 미숙아, 뻔뻔하게 나를 모른 척한다고 우리 사이가 없던 사이가 되니? 우리도 좀 아까도 복도에서 만났잖아. 그리고 옛날에도 복도에서 우리 자주 만났었지? 보훈중학교의 그 복도를 나는 잊지 못해. 네가 나만 보면 내 머리채를 틀어쥐고 멱살을 잡아 끌고 내 무릎을 발로 차고 거침없이 나를 계단까지 질질 끌고 갔던 바람에 나는 그 복도를 죽는 그날까지 잊을 수가 없어. 제 입에서 폭로가 술술 흘러나왔어요. 김미숙이 자기의 로또라고 여겼던 약혼자가 멍하게 물든 얼굴로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는데 그런 와중에도 손으로 제 킷의 매무새를 딱 갈무리하는 동작에서 상당히 수준이 높고 정돈이 되어 있는 사람이란 인상을 받았습니다. 더더욱 이런 상대를 김미숙 같은 천하의 나쁜 년과 결혼하게 둘 수는 없었죠. 실례지만 저희 미숙 씨하고 아시는 사이 맞습니까? 말씀하신 걸로 유추해보았을 때 중학교 동창이신 것 같은데 미숙 씨에게 어떤 유감이 있으신 줄은 제가 알 수 없으나 지금 상견례 자리입니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자리를 가지고 있는 참인데 이런 시간을 망치실 만큼의 용무가 있으신 것 확실합니까? 네, 당연하죠. 저는 그쪽이 김미숙과 얼마나 어떻게 만났는지 몰라요. 그렇기에 지나간 시간을 제가 보상해드릴 순 없죠.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망침으로써 그쪽의 남은 인생을 구제해드리게 되었다고 이것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내들었고 음성 파일의 재생 버튼을 곧장 눌렀어요. 그건 바로 좀 전에 김미숙과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제가 녹음을 해둔 음성본이었습니다. 김미숙은 찢어질 듯 눈을 부릅뜨면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더군요. 복도에서 그렇게 입을 막았다면 이런 불상사를 남기질 않았을 텐데 이미 늦은 뒤였지요. 김미숙의 신랄한 음성을 들은 약혼자 측은 안색들이 일제히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쓸쓸하게 한숨을 곁들이며 말했죠. 어떤 일화를 말씀드려야 좋을까요? 김미숙이 저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제가 힘들게 지냈던 거? 김미숙이 저를 청소도구함에 가두어 놓고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는 바람에 제가 6시간 넘게 갇혀 있었던 것? 그쪽은 혹시 한 걸음 폭밖에 안 되는 곳에 갇혀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제가 폐쇄공포증에 걸리지 않은 것에 늘 감사하며 산답니다. 기절할 때까지, 아니, 기절한 후에도 맞아본 건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었죠. 그 약혼자분은 충격이 극심하셨는지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리셨는데 그 작은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미숙 씨가
그럴 리가 없는데. 만나는 동안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낌새조차 느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얼굴에 나쁜 사람 이렇게 써붙이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죠. 특히 제 동창 김미숙처럼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우선으로 챙길 줄 아는 사람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철저히 본성을 감추는 수단도 잘 활용해 왔을 것 같거든요. 김미숙의 모친이 헛소리를 했던 것을 제가 꼬집었죠. 그때 김미숙의 모친 되시는 그분께서는 황급하게 손살을 치시더군요. 왜들 그러세요? 저 이상한 여자가 저희 딸을 시기 질투해서 일부러 덫을 놓고 함정을 판 건데 다들 모르시겠어요? 저희 딸이 워낙 지덕체를 다 갖춘 인재이다 보니까 살면서는 늘 날파리가 꼬여왔답니다.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교무실 앞에서 어머님을 뵌 적이 있었는데 저 기억하시죠? 어머님께서 그때 저에게 뭣도 없는 너 같은 건 우리 딸 샌드백 역할이나 적당히 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저는 똑똑하게 기억하는데요. 그때 제가 부쩍 발랄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죠. 그 모친께서는 뜨끔한 낯이 되셔서는 얼굴이 당혹으로 물들어가셨고요. 왠지 제가 누구인지 기억을 해내신 듯 싶었습니다. 자기 모친마저 입이 조개처럼 다물려 버린 데다가 약혼자는 물론이고 자기 예비 시부모까지 표정이 싸하게 변한 모습에 김미숙이 분해서 미치겠다는 눈빛으로 절 쏘아봤어요. 아마도 찐따 주제의 감히라고 생각 중이었겠죠. 그때 그 약혼자가 떨리는 음성을 흘렸습니다. 미숙씨, 이게 다 사실인가요? 정말 그렇게 저급하고 악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제가 학창시절에 혈기왕성한 학생이었던 것은 맞는데요. 절대 친구를 괴롭히진 않았어요. 오해가 오해를 낳은 게 바로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진짜 억울하네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이런 고급 한정식집에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룸에 쳐들어오는 수모를 당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이 상황에서 명백한 피해자라고요. 김미숙은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며 절대 찐따 서재경에겐 당할 수 없다는 자신감으로 그 순간 저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던 것 같아요. 마침 김미숙의 모친이 호출배를 통해 불러놨던 직원들이 룸에 당도한 참이었거든요. 제가 끌려나갈 거라고 여겼겠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가 지어 보인 미소가 더욱 진했답니다. 네가 내 앞에서 겁도 없이 피해자란 단어를 입에 올려? 미숙아, 내가 피해자야. 너 때문에 늘 나의 자기소개는 피해자였지. 그리고 이제는 다른 소개도 해볼까 해. 나? 이 식당 주인이야. 김미숙의 몸이 휘청거렸어요. 버티려고 했지만 충격이 너무 심했던 것인지 결국 자리에 털썩 쓰러지듯 주저앉고 말았죠. 드디어 제 눈앞에서 김미숙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룸으로 달려온 직원 2명이 깍듯하게 저를 향해 허리를 숙이는 것을 본 직후였죠. 저는 가벼운 목례로 그 인사를 받으며 말했어요. 수고 많으시네요. 여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서 일들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제가 이 한정식집의 주인이란 사실이 밝혀지자 김미숙을 비롯한 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빛이 한순간에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폭로가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불청객에서 어느새 신뢰 만점의 인물로 위치가 변하여 있었죠. 그 약혼자의 부친, 즉 김미숙의 예비 시아버지셨던 분이 저를 향해 물어오셨어요. 실례입니다만 이렇게 젊은데 사장? 이런 기품 넘치는 고급 한정식집의 사장이시라고요? 네, 제가 타고나길 부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연이 좀 있었답니다. 김미숙이란 인물과 얽힌 사연이 더 흥미진진한데 궁금하시다면 제가 얘기해드릴 수도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대개 예비 며느리의 과거 상세하게 알려드릴까요? 아니요, 되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라니요. 잠깐은 그랬다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 시간부로 완전히 남남인 것을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라는 무서운 진리를 저희 집안은 여기 사장님 덕분에 깨우치고 화를 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비록 식사는 더 못하고 일어납니다만 계산은 옳게 다 하고 가겠습니다. 도움을 받은 값을 그렇게나마 치르고 간다 생각해 주십시오. 그분이 무척 정중한 투로 말씀을 끝내신 후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향해 짧은 목례를 하셨어요. 그와 동시에 김미숙의 약혼자였던 남자와 예비 시어머니였던 분이 몸을 일으키셨고요. 다들 무척 단호한 기색들이 얼굴에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고 판단을 내린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거짓을 실토할 이유가 하등없는 위치의 사람이라고 여기신 듯 보였네요. 김미숙이 금세 눈물이 고인 얼굴로 애절하게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상혁 씨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간 애를 써왔는데 찌질이었던 서재경이 이런 호화식당의 사장님이고 난 꿈꿔왔던 결혼을 파혼당한다고?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미숙 씨, 실망이라는 말로는 제 심정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 그저 입을 다무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연락하지 마세요. 정신이 나가서 혼이 쏙 빠져버린 상태에서 김미숙은 마지막 자충수를 두어버렸고 약혼자로부터 완벽한 파혼 선언을 받게 되었죠. 저는 저를 스쳐나가는 세 분의 눈인사를 받으며 이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김미숙은 어느새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모치는 멍하게 입을 벌린 채로 문가에 선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요. 패배자의 모습을 한 그들을 잠시 지켜보다가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속으로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과거에 반격을 한번 못하고 무기력하기만 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서 속이 쓰리기도 하였어요. 복잡한 생각이 휘몰아쳐서 가게에 더 있질 못하고 귀가해버렸었네요. 그때 미국에 출장 가 있던 남편과 통화를 하면서 심신의 안정을 찾았고요. 이틀 후 가게로 출근을 하던 길에 제가 김미숙을 마주쳤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일부러 찾아온 마당이었으니 이번에는 결코 우연 따위가 아니었죠. 임직원 구역에 따로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던 저를 주차장 입구 쪽에서 기웃거리며 서 있었던 김미숙이 발견했어요. 멀리서 봐도 벌써 안색이 나빠 보이더라고요.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커다랗고 무서웠던 존재, 김미숙. 그런데 지금은 내가 확실하게 우위에 놓여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는구나. 김미숙, 이제 너는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어. 그런 굳센 생각들을 되풀이하며 저는 건물 입구를 향해 걸었고 저를 향해서 김미숙은 발에 불이 나도록 전력 질주로 달려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었죠. 매점에서 김미숙을 위한 빵을 사오던 쉬는 시간마다 미친 듯이 달리길 해야만 했어요. 현재의 저는 저의 팔을 붙잡은 김미숙의 손길을 차갑게 떼어냈어요. 더러운 것이 묻었다는 듯 김미숙의 손이 닿았던 부위를 제가 툭툭 털어내는 신용을 하자 김미숙은 입술을 잘근잘근 씹어내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정말로 이런 고급 한정식의 주인이고 번쩍거리는 외제차 타고 다니는 널 보니까 격세지감이 느껴지네. 네 감상문 읊으라고 나 찾아온 거니? 그런 거라면 별로 안 들어주고 싶은데. 야 서재경, 너도 잘 알겠지만 나 그날 파혼당했어. 받아달라고 그 집에 가면서 울면서 빌어봤지만 소용없었고 무참하게 쫓겨났어. 그 결혼만 보고 내가 얼마나 매달려왔는지 네가 알기나 해? 너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냐 하냐고. 그래서? 그런데? 나보고 뭐 어쩌라고. 내가 파혼시켜 놓았으니 내 잘못이란 거야? 그래, 내 잘못이라고 치자. 나 없었으면 너는 상견례 무사히 마쳤을 테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진 않아. 사과? 안 해. 잘못했다고 해서 상대에게 사과해야 하는 법 없다는 거. 김미숙 네가 더 잘 알지? 저는 김미숙이 저에게 했던 망발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김미숙이 현기증을 느꼈는지 손으로 머리를 짚으면서 휘청거리더군요. 그날, 그때 저에게 그딴 망발만 짓거리지 않았더라면,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신용이나마 내놓았다면 많은 것이 달라졌을 거라는 걸 김미숙도 잘 알고 있었을 테니 얼마나 피눈물 나는 심정이었을까요. 쫄쫄 굶은 모양인지 피골이 상접한 안색으로 비틀거리던 김미숙은 제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재경아, 미안하다. 미안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죽일 년이었어. 전부 인정하고 사과할게.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나 한 번만 불쌍하게 여겨주고 상혁 씨에게 그 남자 집안에게 내 얘기 네가 잘 좀 해주라. 오해가 좀 있었다고 그런 식으로만 간단히 말해주면 돼. 제발 부탁이야. 자리 내가 마련할게. 뭔 개소리야. 어처구니가 없네. 글쎄. 그리고 내가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을 텐데. 그 사람들 그날 내가 보니까 아주 확고하게 너를 끊어내겠다고 다짐들을 한 표정이던데. 그건 나도 알아. 사실은 내가 이 결혼만 보고 저질러 놓은 게 너무나도 많아서 그래. 배경 탄탄한 집안에 시집갈 생각만 하고선 벌려놓은 것들이 많다는 말이야. 신용카드 긁어놓은 것도 산더미이고 무엇보다 예비 시댁에 투자를 받아서 우리 엄마가 화장품 사업을 작게 해보려는 참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큰일 났어.
결혼까지 내가 안 바라고 제발 그 사업 투자만이라도 전면 백지화되지 않도록 나는 지금 그걸 기도하는 거야. 나 심지어는 결혼만 믿고 회사에다가 퇴사할 거라고 진작 말도 다 해놨고 상견례 이틀 전에 사직서도 제출해서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 알고 보니 그 결혼 하나만 믿고 김미숙은 거침없이 버려놓은 판이 꽤 돼 있었던 듯 싶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니까 그토록 단기간에 피골이 상접하여 눈가가 퀭하게 되었던 것이겠죠. 저를 향해 그야말로 오열을 해대는 김미숙의 모습, 무릎을 꿇은 채로 손까지 모아 싹싹 비는 그 광경은 제가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또 하나의 김미숙이 되었습니다. 저를 죽도록 괴롭혀냈던 김미숙의 모습들만 잊을 수 없을지 알았는데 색다른 게 추가될 줄은 몰랐네요. 이래서 인생은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어른들이 입버릇처럼 말을 하는 모양인 듯 싶었습니다. 그래, 네 상황이 그토록 딱한 거구나. 듣기만 해도 정말 안 됐다.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 하나만 해줄게. 너에게 괴롭힘 당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었던 짧은 글귀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너도 지금 이 고통이 결국 다 지나갈 거라고 믿으면서 힘을 내렴. 자, 그럼 이만. 나는 바쁜 몸이라서. 아참, 다시 찾아오진 마. 그땐 별 명복 다 붙여서 너 신고하고 고소할 거야. 뭐라고? 너 지금 장난해? 도와달란 사람에게 그딴 조언이나 던지면 다야? 나를 신고하고 고소하겠다고?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런 건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그럼 강남 한복판에서 고급 한정식집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것 같으니? 너 참 시각 좁게 사는구나.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하면 나 계속 찾아와 보든가. 참고로 내 남편 사업 컨설팅으로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법 관련해서 아는 인맥들이 엄청나게 많아.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 아주버님이 변호사이셔. 이제 진짜로 가볼게. 나 정말 바쁜 사람이거든. 네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사람 아니니까 오늘 같은 행운은 더 없을 거라고 생각해줘. 제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말이 청산유수처럼 안 막히고 나가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김미숙은 얼굴에 열이 확 오른 채로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쥐가 났는지 비명과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한 채로 저는 식당 건물 내부로 들어가 버렸죠. 마지막으로 힐끗 시선을 던졌을 때 본 것은 김미숙이 볼품없이 주저앉은 채로 세상 떠나가라 통곡을 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담당 직원에게 주차장 구역에 이상한 손님 있으니까 정중히 쫓아내라고 지시를 내려줬네요. 그것으로 김미숙과의 인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더 이상 김미숙은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고 얼마 뒤 저는 임신을 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딸을 낳고 키우면서 살던 어느 날 백화점 식품관에서 뜻밖의 마주침을 겪고 말았습니다. 상대방도 저도 서로 발견한 직후에 긴가민가 하다가 동시에 답을 찾아내고는 놀란 시선을 교환하였죠. 저는 어린 딸을 데리고 나온 참이었는데 상대는 자기 배우자와 함께였어요. 과거에 김미숙의 약혼자였던 그는 자기 아내가 물건을 고르는 사이 저에게 다가와 먼저 아는 체를 해주었습니다. 아주 짧은 대화가 오갔는데 저는 그 속에서 김미숙의 근황을 접할 수 있었죠. 제가 결혼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어떻게 접하곤 저를 찾아왔었는데 그때 몰골이 정말 인간적인 동정심이 들 정도였어요. 생기라곤 하나도 없고 당연히 결혼식 직전이었기 때문에 상대를 해줄 수 없어서 무조건 돌려보냈지만 너무 모습이 안 좋아 보였던 게 마음에 걸려서 결혼 이후에 근황을 알아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업체에서 돈을 하도 빌려서 그것 때문에 일상이 파탄났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도 이제 제 생활이 있기 때문에 더 알아보진 않았는데요. 얼마 전에 정말 우연히 건너 지인을 통해서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김미숙이 감옥을 갔다고요? 아니 왜요? 어쩌다가요? 돈 빌렸다가 못 갚은 사람들은 수두룩 할 텐데 설마 그것 때문에 감옥 들어간 건 아니죠? 사기죄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돈을 빌려놓고 갚을 방법이 마땅하지 않자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로 돈을 뜯어내는 수단을 선택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걸로 돌려막기를 했던 것이죠. 너무 엄청난 소식을 접해서 그런지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그와 어떻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돌아섰는지도 기억에 안 남아있더군요. 상상해본 적도 없는 파혼 때문에 결혼만 철석같이 믿고서는 겁도 없이 여러 판을 벌여놓았던 김미숙과 그 모친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끝내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것. 이런 인간관계를 되짚어본 저는 왠지 온몸에 소름이 돋아나는 듯하였어요.
그날 생각이 너무 많아졌었지만 남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머릿속을 다시금 정리했네요. 중요한 것은 제 남편과 아이, 저의 가정이고 저는 이제 과거를 딛고 미래만을 보며 살아가는 게 마땅할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제 아픈 과거를 갚아줄 수 있도록 해준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지요. 김미숙에게는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저 자신에게는 공술의 공수거, 즉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기에 이를 일비하지 말고 묵묵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자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제 경험담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무던한 나날이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